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정의입니다.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등귀하여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대중의 실제적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 통화 팽창, 순화로는 물가 오름세. 물가 오름세가 순화라기보다는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러면서 그 지표로는 CPI도 있고, 뭐 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CPI는 뭐 요즘에 하도 많이 주식과 연관돼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진짜 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가짜 인플레이션인가. 근데 진짜 간짜를 논하기 전에 통화량은 팽창했는데 그 여파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닥치지 않았다면 왜 안 닥쳤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뭐 대충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강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태계 속에 여러분은 귀족입니까? 노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본인은 노예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재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진짜 인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나와 있죠. 통화량이 팽창해서 오른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올해에 오른 소맥과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왜 올랐죠? 여러분 통화량이 팽창해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그죠 뭐 코로나 시절에 돈을 하도 많이 찍어내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요 품목이 많이 오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8할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맥과 원유와 천연가스가 정말 확고한 인플레이션의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 여러분 좋아요. 통화량이 팽창돼서 물가가 올라야 돼. 근데 만약에 말이죠. 밀하고 옥수수가 대풍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풍년이 오면요. 뭐 통화량이 팽창했건 어쨌든 간에 그 옥수수하고 밀을 뭐 몇 년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맥이 밀가루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소주 맥주가 아니고 밀 옥수수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올해에 나온 인플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상은 통화량 팽창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뭐 미래 수출을 허가되거나 뭐 그게 뭐 해소가 되면은 또 다시 급락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 흉년도 있지만 흉년이 큰 원인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가 볼 땐 8월 이상이고 천연가스도 이쪽도 원유 천연가스 우크라이나가 다 관련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유로에 막 끊으니 어떤 그러니까 이게 풍년 흉년이나 생산량과도 관계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렇게 단기 오른 게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는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난방을 다 천연가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올 겨울에 미국이 따뜻한 일이 벌어지면 천연가스는 그 해에 거의 폭락해 왔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미 원자재 시장도 선물놀이가 워낙에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소맥과 원유, 천연가스가 급등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이미 어떤 상승의 월가의 느낌을 저는 받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 원유의 진짜 큰 하방은 지금과 같은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주기기 파동, 큰 그림상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너무 많은 토토놀이가 원자재 시장을 가지고 선물 시장에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힘든 품목이 이 원자재 시장이다. 여러분 해외 선물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발표되는 뉴스하고 다르고 심지어 생산이 많이 돼도 적게 돼도 그거랑 맞지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오히려 개인들이 예전처럼 원유의 개인들이 너무 상방 폭등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도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내는 그 당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원유가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그 이전부터 원유 회사랑 그다음에 월가랑 석유회사랑 짜고 그 제가 예전에 다 보여드렸죠. 이미 선물로 대거 하방을 쳤다는 그 뉴스까지 제가 링크 걸어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저는 CPI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게는 CPI보다 금 가격에 더 사실은 지금 뭐 금은 그러니까 보세요. 현 달러 강세가 여러분 왜 일어나냐라고 제가 본다면은 현 달러 강세는 미국의 현재
물가 상승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지 수단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 강세는 어떻게 돼요? 미국 내 물가로 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딱 그거 이유로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인위적이에요. 월가가 하고 있는 인위적인 달러 강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이렇게 물가 올려놓기로 선물놀이 다 해서 이렇게 베팅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때 소맥이 막 우크라 사태 직전인가 중인가는 막 상한가도 갔어요. 여러분 상한가 두 방인가 갔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과거에 이런 인플레 얘기를 듣고 이렇게 투자했다가 콘덴곤이 뭐니 털리고 또 급등하다가 급락하는 거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높은 가격에서 농산물 인버스를 사모으자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수익을 갖다 줬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산물 모으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올해는 거의 인버스의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산물이든 뭐든 간에 천연가스든 원유든 간에 다 모았으면은 자꾸 제가 뭐 알아서 이득 실현하라고 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는 금이 올라야, 금이 여러분, 물론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산업에 쓰이는 게 있고 그것도 수요랑 뭐 연관이 돼서 산업 수요가 있고 할 건데, 근데 그래도 가장 이 수요나 공급에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금이고, 그래서 통화량 팽창을 반영해야 되는 게 금인데, 금의 가격은, 여러분은 금이 안 오르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일이고요. 금은 사실은 2000년도부터 미국이 통화팽창 정책을 시작한 이후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너무 개인들이 금 폭주한 게 여기거든요. 여기도 아니에요. 개인들은 꼭 이렇게 고점에서 여기서 폭주를 했는데, 제가 이때의 금을 매입하는 거를 반대했던 이유는 너무 2000년도에 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팔랐잖아요. 그죠? 400불 아니라 300불 되던 게 갑자기 거의 2000불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물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플레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중간에 2011년보다 10년 동안 기간 조정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좀 긴 기간 모아가자. 이게 좀 떨어져도 계속 모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인데, 근데 문제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고 나면 뭐가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에 들어가면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금의 상승폭으로 그 이자를 대신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금리도 싹기도 해서 현금도 재미가 없었지만은, 근데 만약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현금이라는 것에 문제가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현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랠리가 언젠가는 또, 그게 뭐 몇 년 후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이 랠리가 또 나올 수 있는 언젠가가 왜 올 거라고 보냐면은, 이건 제가 오래전에 고민을 했고, 오래전에 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돈을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찍어내는데도, 그죠? 양쪽 완화라고 해서, 미국만, 미국만 한 게 아니고, 어깨동무 하면서 전 세계가 다 돈을 찍었는데도, 그에 비해서 다이소 물품은 왜 저렇게 쌀까,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무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산, 중국산 쓸 수 있어서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정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인플레가 온다고 여기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중국이 오르고 나면은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가서 세계 공장이 이동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런 농부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프레임. 전 이 프레임을 그냥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올해인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찾았습니다. 이 시사기획 창에서. 시사기획 창에서 인플레와 세계화의 종식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은 브라질에 있는 일하는 노예들에 대한 이 현상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세계화라는 겁니다. 세계화. 세계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개념에 대한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화.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을 반복드려요. 여러분은 귀족입니까? 노예입니까? 이 질문 드리면은 뭐, 한 8, 90%는 저는 노예예요. 저는 뭐 맨날 월급쟁이 노예고 빚의 노예고 다 노예라고 하는데, 세계화의 개념에서 여러분은 노예일까요? 귀족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은
다이소 물품을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까? 중국산 물품을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까? 혹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싼 밀이나 어떤 농산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안 드시고 계십니까? 세계화 입장에서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귀족입니다. 귀족. 세상에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귀족이라고요? 여러분이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손톱깎이를 여러분이 만들어요, 써요? 그것을 1,000원에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은 바로 이 구조에서 베트남과 농산물도 중국산이 많고 다 싸요. 이게 왜요? 그 수많은 인구가 제대로 하루에 인건비도 못 받고 죽어라 일하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하기 전에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그겁니다. 중국의 상상과 미국에서 보고 하고 이게 하나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그죠? 그리고 이 세계화 속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환율 장난이 크죠. 환율 장난이 크단 말이에요. 환율 장난이 크고 또 하나는 환율 장난을 쳐놓으면은 우리가 개방된 시장에 땅이나 예를 들어 베트남 땅 같은 것도 물론 베트남 땅에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싸게 사 환율 장난으로 이게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닛 얼스라는 이 다큐 아신가요? 여기에 그 시리즈 중에 휴먼 플래닛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휴먼 플래닛.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휴먼 플래닛 진짜 놀라운 다큐인데 거기서 저는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나 이런 다른 곳에 있는 그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서 이토록 찍어내는 돈질과 여기 미 연방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여러분. 이 달러의 돈질에도 여러분 어느 정도 물가가 유지됐던 거예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일부가 부를 독식하고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고 그래서 다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반으로 뚝 잘라져가지고 물론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극심한 한 10배는 더 극심한 고통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나 못 사는 나라 인도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죽어라 노동함으로써 우리를 노예처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귀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거를 조금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크게 빚을 지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죠? 우리나라만큼 또 의료가 잘 되는데 미국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제가 볼 때 그것도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본인이 정시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만 않고 너무 학비나 어떻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에 쓰지 않고 우리가 적정하게 일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은 저희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귀족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을 할 것 같냐고요. 그죠? 이거죠. 세계화의 붕괴가 일어나면 자칫해서 다시 냉전이 찾아와서 아까 말씀 세계화가 냉전이 끝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칫 세계 냉전이 다시 촉발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가 진짜로 우리의 귀족 놀이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톱깎이 하나도 1,000원이 아니라 3,000원, 5,000원 그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국산 그 수많은 싼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이 그 가성비 물품 여러분이 쓰지 못하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다. 저는 진짜 인플레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도 이 세계화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또 봐야 되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세계화로가 억제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플레 억제는 월가의 꼭두각시인 이분이 하는 게 아니고 얼마의 돈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동남아나 중국의 이분들이 이뤄낸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중에 어쩌다 보니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나쁜 게 많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는 아직은 상위 포식자죠. 그죠?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너무 늦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뭐예요? 지금 금리가 오르니 해서 오로지 100% 현금 이거는 별로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주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물론 당분간 현금이 우위인 시장일 거예요. 금리가 오르고 근데 때가 이르면 무언가는 또다시 오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과 해외 선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콘덴고 때문입니다. 콘덴고 때문으로 인해 그나마 금은
이 콘덴고도 적어요. 물론 벌어질 때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언젠가 이 통합 팽창으로 인한 것을 다 제대로 회수를 못하고 세계화가 물 건너가면서 금리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저하게 이런 강달러로 잠시 동안 자신의 자국민들의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마지막 이 인플레의 선물놀이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난 다음에 그 언젠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금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시절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거는 미리 저희가 조금씩 뭐 지금 많이 사야 될 필요는 없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모아가는 게 낫죠. 인류의 세계화 붕괴라는 거대한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그 정도는 가지고 있자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부족함도 많고 그랬던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한 것들이 실현되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아고라시부터 봐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안 그런 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금을 올인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시고 금을 올인하라는 뜻은 아니고 금은 자산 일부로 조금씩 모아서 한 앞으로 5년 정도 됐을 때는 금이 전체 자산에서 한 20%에 30%가 되게 조금씩 뭐 지금부터 많이 가질 건 없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저는 사실 금이 한 번 정도 또 떨어져 주면은 좋은데 이게 달러 강세가 나와야 지난번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뭐 연말에 오르더라도 나스닥이 내년 언젠가에 한 번 더 꼬라박히고 한 번 더 달러 강세 쫙 나오면서 그러면 이때가 2008년도에 단기로는 같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금은 올라 버렸습니다. 혹여 지금이 여기 근처는 아닐까 해서 요걸 모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때 과거 생각하면 더 늘릴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모르죠. 여기서 저희가 한 내년도 더 오르다가 만 내년도에 좀 크게 떨어진 때가 있으면은 저는 좀 제발 1,500불이라도 아니면 1,200불 한번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200불 정도면 좀 크게 베팅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을 꾸준히 한번 모아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세계화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금 가격의 상승을 막는 거는 월가의 선물 놀이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금이 상승하게 돼버리면요 지금 각국이 지금 외환보유고를 달러하고 금 두 개로 쌓고 있는데 금 가격이 오르게 되고 달러가 약세로 가버리면은 외환보유고를 금으로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도 약간 지금은 억누르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때 상승이 가팔랐다고 해도 찍혀 나온 돈에 대비하면은 지난 10년에 이 가격은 너무 좀 글쎄요 이 정도가 적정가인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